옛날 머나먼 시골 마을에 피터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부지런하고 재능 있는 농부였지만 그가 살던 마을은 이른바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중앙 권력이나 규제 없이 각자 자신의 텃밭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터는 이 상황이 꽤 자유로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텃밭에서 무슨 식물이든 심을 수 있고 수확한 작물은 다른 이들과 교환하거나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터는 이 환경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피터는 열심히 재배한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하고 조금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격렬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그의 소중한 수확물을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피터는 자신의 작물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지만 도둑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며 피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 결국 마을은 신뢰를 잃고 서로 경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에너지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교류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터는 불안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래 촛불 아래에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으며 강력한 중앙 권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임을 제안하였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가 읽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터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며 살고 있지만 홉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약간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요? 하나의 강력한 지도자, 즉 주권자를 세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피터의 제안을 의심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둘 그의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터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전과 공존을 위해 몇 가지 규칙을 만들고 지킬 것을 맹세하며 마을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이 지도자는 공정한 규칙을 집행하고 마을의 평화와 질서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은 다시 신뢰를 쌓고 서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피터는 마을의 변화를 보며 홉스의 이론이 단지 책 속의 글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로운 길잡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터와 그의 마을은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 오르달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을 하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간소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느슨한 규율과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 사이의 과도한 자유로 인해 사소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중앙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투스카 할머니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갈등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순 없어요.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해요. 이때 셔먼이라는 젊은 청년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저는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말한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사회계약론이요? 그게 대체 무엇인가요? 셔먼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너무도 완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고 대신에 더 큰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계약 아래 우리는 공동체의 법과 규범을 따르며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듯 셔먼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 중 일부를 포기하고 대신에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아줌마가 중얼거리며 끄덕였습니다. 이렇듯 오르달리아 마을은 셔먼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규칙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마을은 점차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관계들은 다시 강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율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자리 잡았고 오르달리아는 더 이상 사소한 갈등으로 머리를 싸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단순히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르달리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계약이란 단지 문서나 법이 아닌 인간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적인 신뢰에 기반한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르달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자 함께 누리는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엘라이자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라이자 여왕은 자애롭고 지혜로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통치자였지만 그녀에게는 항상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라는 풍요로웠지만 국경 너머에는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엘라이자는 그녀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쓰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궁전에는 피터라는 현자가 방문했습니다. 피터는 멀리 고대의 지식을 연구하러 다니던 중이었고 전에 듣기로는 아주 실용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라이자는 그와의 회담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터는 엘라이자에게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도움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다양한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통해 어떤 방법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전의 커다란 지도 위에 여러 색깔의 핀을 꽂으며 피터는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웃 왕국 A는 식량 원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량을 보내는 것보다는 농업 기술을 함께 전수한다면 그 도움은 더욱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반면 이웃 왕국 B는 의료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는 전문 의료진을 파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진을 교육하여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라이자는 피터의 설명을 들으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자선 활동은 선한 의도로 가득 찼지만 모든 활동이 똑같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왕국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성적 판단과 증거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후 엘라이자 여왕은 국가의 자선 정책을 새롭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피터의 도움을 받아 궁전에는 연구팀이 조직되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라이자 여왕의 나라는 인근 왕국들의 신뢰와 존경을 더욱 얻었고 그녀의 똑똑한 자선 활동은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터의 이론은 이 나라의 경계를 넘어 또 다른 왕국들에서도 채택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이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의미 있게 확장되었습니다.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개념은 그렇게 세상에 심어졌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엘라이자 여왕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빌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은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루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오후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을의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의 단순한 행동 뒤에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유령과 사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이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성이 있었고 그 성에는 한때 한 영주의 유령이 출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영주는 생전에 사람들에게 사과를 나눠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를 나누어주며 이 사과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성 뒤편에 있는 오래된 사과 나무에는 전설이 내려졌습니다.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유령이 쳐다볼 것이고 그의 의도는 사과를 통해 여전히 사람들에게 행운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사과를 딸 때마다 사과에는 단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빌이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사과 몇 개를 따서 그 안에 작은 쪽비를 넣었어요. 그 쪽지에는 당신의 오늘 하루가 행운으로 가득 차길 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빌은 사과를 다시 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나무에 사과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의 작은 장난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사과에 적힌 메시지를 발견했고 모두 그 메시지 출처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의 의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유령이 사과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고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빌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과 나무가 정말 특별하다고 믿고 사과에 적힌 메시지에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빌은 자신의 장난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빌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빌은 이야기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앤스콤의 행위 이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행동 뒤에 의도가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과를 거기에 둔 건 나였지만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큰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사람들은 빌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앤스콤의 이론은 빌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재미있고 쉽게 이해되는 논의로 이어졌으며 사람들에게 행동과 의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였습니다.